지기현 재판장이 그동안에 유죄로 확정을 한 다음에는 형량에 있어서는 양형 기준에서 굉장히 엄격하고 센 형량을 때렸다. 유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최저 형량,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 오히려 본인의 진심은 이 내란 세력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위해서 절차상 하나의 흠결도 남기지 않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사형 선고를 때려서 대미를 장식하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무기를 선택하고 무기에서 장량 강경을 하면은 유기형으로 선고할 수도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택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기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장량 감경, 이거 자체는 사법부를 스스로 몰락시키는 길을 걷는 것이고, 내가 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장량 감경으로 내가 왜 봐줘야 되지? 나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선고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점이 변수가 될 것인지 살펴보고 그 변수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식으로 오늘 해보죠. 먼저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기현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를 보면 예, 최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 같다. 무기징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시간, 날 계산, 뭐 여러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지기현의 행태, 이거는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조희대 그리고 박영재라는 새로운 법원 행정처장 등등 사법부 내에 지금 있는 그 보수 세력들의 생각이 그대로 거기에 녹아들 거거든요. 다만 이미 사법부라는 게 아무리 보수 따로 진보 따로 뭐 구성원 간에 뭐 생각이 같다 틀리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이 전 두 재판에서 유경진이라는 부장판사도 내란 집단, 윤석열과 김용현 이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준엄하게 이미 내란 행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공소 기각이라든지 이런 엉뚱한 판결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최저 형량인 무기징역을 할 것 같다. 근데 예.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만 처음부터 저는 드리는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그게 이제 선고가 된 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불과 1년 만에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될 일이니 등등등등 그따위 얘기가 또 나온다면, 그러면 이런 내란 진입 쿠데타가 또 핵책되고 또 그걸 꾸미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개미소님이요. 이병철 변호사가 어쩌냐에는 국민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기 또는 사형이 내려질 거랍니다. 아, 또 말을 바꿨나요? 그 예언가들 또 이렇게 날에 따라서 또 별이나 해를 분석했더니 주술이에요? 예, 뭐 제갈 공명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 잡은 김에 안진걸 소장님 전망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사형 선고가 마땅한데 마땅을 떠나서 지기현의 여러 상황과 성정상 국민들이 막아낸 이제 2시간짜리 겸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제 사실은 국민들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윤석열의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국회가 한 1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그날 다친 보좌관들이나 국회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포박당한 뉴스토마토 기자가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공수부대한 특공대한테 포박당한다는 게 피해가 아니 뭡니까? 그거 얼마나 큰 공포와 모욕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 뭐 경제적 피해 뭐 이런 건 보수 언론에서도 900조에 달한다라는 그 피해 말고도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나 지기현이 분명히 무기징역 정도로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봐준다고 하면서. 예. 그러나 사형 선고를 저희는 지금 이 순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어리 배심원 두 분이 지금 무기징역을. 네.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윤석열이 오늘 선고된다는 의미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속을 좋아하다 못해서 거의 맹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 선고일도 4월 4일로 잡혔을 때 윤석열이 난 끝이다, 난 탄핵이다 라고 4월 4일에 선고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오늘 또
이게 선고하는 날이 444일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이 뭐 사형 아니면 피해갈 방법이 없다. 이미 윤석열이 사형 아니면 피해갈 방법이 없는 날이 폐기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건 방법이 없다. 피해갈 방법이 없다. 하늘의 뜻이다. 사형, 하늘의 뜻으로 사형이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무기징역 2분 사형. 두 분은 법정 최저형을 전망하셨고, 최저형. 예, 한 분은 법정 최고형을. 내란 속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네.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저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특검이 구형을 할 때 뭘로 이 사람을 법정 최저형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 최저형을 줄 수가 없죠. 법정 최저형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네. 뭐 이렇게 주는데 장량 감경. 그렇죠. 근데 참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억수 특검보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데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성의 개전, 반성의 정 또는 뭔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점들로 최저형이 구형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점이 없다로 준엄의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이 직연이 워낙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점을 들어서 무기징역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직연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형 선고를 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선고가 3시에 나오는데 오늘 3시부터 선고를 하면 예상하는 최종 주문 하는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근데 이제 총 8명이 오늘 예. 이제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나씩 예, 하나씩 하는데 그에 따라서 뭐 사실 우두머리니까 제일 먼저 할지 아니면 우두머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지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은 좀 굉장히 오래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겠죠. 8명 네. 다 하면은 뭐 밤늦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보면은 한 사람당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의 뭐 선고 내용 자체가 판결문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읽을 부분을 따로 이렇게 추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에 따라서 뭐 다 1시간씩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경중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합니다. 판결문 전체를 읽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맨 먼저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 이 범죄에 따라서 나머지 뭐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도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위에를 정해놔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제일 밑에서부터 해봤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맨 먼저 안 하면 윤석열 반발할 걸요. 내가 우두머리인데. 네. 네. 나를 맨 먼저 안 하고 막 이렇게 말이 많네 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일단 직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재판장이잖아요. 네. 직위원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한 자락을 깔았던 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 죄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그걸 직위원회가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고 뭐 날짜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건데 한 자락을 깔아놓고 어찌됐든 조희대의 앞잡이 직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자가 마지막으로 미친 척하고 가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새해 설 연휴 특집 방송에서 공소기각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죠. 자, 이병철 변호사가 어제 저녁에는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번 설 연휴 특집 방송 때 왜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설 연휴 끝나면 곧바로 19일 날 네. 윤석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예. 선고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 하잖아요. 지기현 부장판사의 머리에
그리고 컴퓨터에 지금 이제 치고 있을 거거든요. 예. 판결문을. 써놨을 수도 있고. 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아, 공소기각하고 예. 유죄하고. 네. 유죄라면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 무기징역. 네. 그런데 공소기각도 때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뭘 선택할 것이냐. 예. 아직 마음을 안 정했다. 무기징역 아니면 공소기각. 네. 그러면은 절반 반반씩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공소기각 가능성을? 아니,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19일 날 공소기각 때리면 그것도 그냥 지나간 역사가 될 겁니다. 왜? 항소심이 있잖아. 또 대법원이 있잖아. 또 지금 국민들이 또 뛰쳐나갈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되나? 아마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기현 혼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 극우 보수까지 극우 보수 법관의 그야말로 국가대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지난번에 한번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아는데 거기서 모든 작전은 이제 짜고 지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소기각을 날려버려라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백구님 말이 씨된다 에라이 그러셨는데 저 말 듣고 정말 섬뜩했어요. 말이 안 된 설마 그러겠나 하는데 자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신유진 변호사님 말이 일단 됩니까?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거는 사실상 윤석열이 이제 탄핵되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논리 구성으로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 범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범죄가 내란이고 그렇다면 이 관련 범죄라는 것은 법 규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정확하게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 작년 4월 4일 전에는 공소기각으로 이 재판을 빨리 마무리를 져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미 법 규정에는 명확하게 내란 범죄 수사 범위 관련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런 법 규정 무시하고 공소기각해서 끝내라. 왜냐하면 판결을 내리면은 너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공소기각으로 끝내라 이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탄핵되기 전까지고 사실 그 당시 주장으로서는 공소기각 플러스 탄핵기각 이렇게 같이 주장하는 게 당시에 많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공소기각과 탄핵 기각이다. 이건 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탄핵되면서 이 주장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백대현 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수철로 노수철님이겠죠. 영어로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혹시 신유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선고하기 전에 지기현하고 윤석열 변호인이라고 전화 통화가 가능한가요? 사실상 변호인이 자기가 사건을 맡고 있는데 판사에게 막 찾아간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통화를 사실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자들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하는 자들이니까 연락을 취하려고도 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굳이 이제 곧 선고만 앞두고 이 재판부까지 이제 다 정해진 북부로 옮겨가는 마당에 굳이 이 전화를 모르는 번호라고 해서 받았다고 쳐더라도 지기현이 그런 이야기 직접적으로 변호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통화 기록이라는 게 남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우희숙님 이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순천 서남사에서 이병철 변호사 이 말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수사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이미 법정에서 한번 탄핵됐어요. 이제 우리가 탄핵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 논리를 무찔러 버린 것을 탄핵했다고 하죠. 그게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할 때 바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 정당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백된 부장판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형량을 좀 낮게 해서 섭섭한 점은 있었지만 분명히 저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네. 판결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그걸 뒤집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설명에서 그 대목은 아마 일부러 얘기를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그 주장을 펴려면 이 재판 초두에 이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 공수처는 이러이러한 자격에 논란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예. 그렇죠. 그래야 법 논리적, 법 상식 해석에 있어서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건데 그걸 전혀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 선고 날 그 얘기를 느닷없이 꺼낸다. 그거는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증인 불러서 변론할 그럼요. 거다 듣고 예, 맞습니다. 그 친고죄 사건에서도 재판 도중에 저 사람 나 고소를 취하거나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들이 나 저 사람 처벌 원하지 나면 재판 도중에 판사가 즉시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병철 변호사님은 워낙 조의대 직연 난이 이상하니까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 주말에도 모여서 법원 앞에 집회를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수천 명 있었던 것처럼 마음을 놓을 일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일종의 예방주사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 같지만 저희들 마음은 가혹하죠. 너무 슬프죠. 저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작년 3월 7일 날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그 충격이랑 어떻게 보면 더 크죠. 왜냐하면 1년 동안 내내 저희는 이제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백대현 부장판사님만 판단한 게 아니라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공조본, 특검 이렇게 다 이어지는 과정이 사실 공수처만 수사한 게 아닙니다.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도 다 달라붙었다는 점을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를 진행해서 체포영장, 구속장 청구했을 때 법원이 다 공처의 수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화답해서 체포영장, 구속장 다 발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은 수차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윤경선 말씀처럼 지경이 진짜 악마 같은 자여가지고 공소기각을 일했으면 본인도 이렇게까지 재판을 그 난리를 피우고 코미디니 뭐 가족 오락관이니 하면서 전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소기각 한다면 이거 조의대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거면 아마 우리가 지금 차라리 이재명 대선 전에 후보 자격 뺏으려 했던 것처럼 쿠데타 한 번 더 자행하자 그랬지 초기에. 오늘에서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법원 내 수구파들, 구구파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마 본인들 정부적 판단할 거야.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너 절대 안 된다고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공소 기각을 할 거였으면 사실 더 빨리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재판을 속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어간 다음에 공소 기각 내릴 거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재판을 길게 끌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공소 기각이라는 주장을 펼 때도 논리도 말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법 규정에도 어긋나는데 그 주장을 펼 때만 해도 윤석열이 아직은 탄핵 당하기 전 헌재에 의해서 대통령 자격이 파면 당하기 전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파면 당하기 전에도 충분히 공소 기각을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끌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공소 기각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몇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맞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레츠코코님도 그런 걱정하시는 거죠. 저희가 공소기각 같은 얘기하면 쟤들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공소기각해도 되겠네 생각할까 걱정됩니다. 하지 맙시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걱정하시라고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저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예. 알고 있자 하는 차원에서 짚어보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 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재판장이 직위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내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직위원회가 그렇게 뭐 사회가 오락 보듯이 뭐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그렇죠. 제대로 판결할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준 것 자체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로 진짜 전 국민이 아는 판사는 직위원 부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드러나면서 본인의 재판도 많이 집중돼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중압감 때문에라도 오히려 자신이 극우파들로부터도 뭐 공격을 당할 빌미를 주지 않는 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뭐가 있다라는 빌미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꿋꿋이 해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오늘 재판 결과만큼은 정말 상식에 맞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 지금 판사는 이제 잘 아는 판사 전현직 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래 성향은 중도적인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그다음에 나를 계산했는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정치 성향이나 판결 성향은 중도적이었다는 거 정보가 많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소기각 이야기는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에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그걸 주장한 자도 있었는데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할 때 법원이 다 인정하고 또 법원 판결에서 지금 사실상 내란 판결 2번, 그다음에 내란과 연결됐다라고 한 판사의 판결 1번. 그래서 아예 이제 내란이라는 게 사실상 굳어지고 조희대와 그 무리들마저도 국회 안팎에서 뭐라 하겠냐면 이혼 불법이면 분명하다라는 것이 다 이렇게 규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애청자들께 제가 그나마 서로 이렇게 안심할 만한 힌트를 드리면 국힘당 쪽에서도 공소기각이 안 나온 지 오래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공소기각은 거의 가능성은 없지 않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징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엄중 경고했습니다. 정말 이건 엄포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조희대 탄핵 플래카드 갖고 오셨는데 만약에 허튼 판결 나오면은 이번에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같은 극우 극단 폭력주의자라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온 국민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법과 평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사법부 폐지 청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입법행정사법에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사법부 지도부 사법의 지도부라든지 이런 내란을 사실상 비호하는 자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에 사실 이 사법권이라는 것도 자본과 권력도 독립되는 거지. 여러분 사법 권력의 주체도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께서 사법 권력을 재설계하는 거죠. 모든 재판에서 형사 배심원 재판을 의무화한다든지 미국처럼 이런 거 아직 우리 국민들이 꺼내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만약에 되면 조희대 직위원들 가루되고요.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법개혁, 완전히 국민이 사법을 재설계하는 그것을 조희대 직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내놓은 거하고도 그렇게 엄살을 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조희대 직위원 라인이 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개혁안이 왔는데 만약에 네가 이상한 판결하면 사법부 가루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전현 판사한테 온수가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내부적으로 정리하자. 그런 소문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예. 나홀로님, 내란 막은 우리 국민들 노벨 평화상 후보다. 세계가 보고 있다. 판결 잘해라. 그래요. 윤경호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보고 저도 야 이거 세계 유수의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추천을 했다는 거잖아요. 노벨 평화상 추천이 매년 1월이더만요. 그 1월에 마무리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아마 뭐
심사 일종의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집단적인 주체가 후보가 됐다.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이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으니까 제가 뭐 부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재판장 판사의 판결이라는 게 재판의 판결이라는 건요 법에 또는 헌법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잖아요. 근데 판사 개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거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또는 그 피고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그걸 보는 일반 다중의 상식과 다수의 여론 이걸 결코 반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왜냐? 시대 상황이 변하죠. 시대 정신이 변하죠. 그런 것들에 전혀 동떨어진 상태에서 이 법관이 자기의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합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서부지원 폭동같이 그런 극렬한 극우주의자들이 했던 식의 반발이 아닌 다른 평화적인 방법이지만 더 도도한 물결의 압박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걸 지기현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정확히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치학자 4명이 지난 1월에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1주년 때 그런 얘기도 했죠. 특별 성명에 세계 사회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네. 확신한다. 그런 네. 얘기를 했으니까 노벨상이 꼭 개인한테만 주는 건 아니죠. 그동안 기관이나 단체도 받죠. 뭐 국회 없는 의사회라든지 뭐 여러 NGO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전례가 하나 있는데요. 노벨 평화상에서 이렇게 국민 집단으로 받은 적은 없는데 노벨 평화상 못지않는 상으로 이제 평가받는 상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에버트 수상을 기른 에버트 인권상이 있는데 2016년, 17년 촛불시민혁명 때 2017년 독일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가 대한민국 촛불국민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에버트 그 재단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 재단인데 특별히 보도를 냅니다. 에버트 인권 역사상 최초로 국민 전체, 그러니까 개인이나 NGO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그래서 제가 그 독일의 에버트 재단 한국 지부에서 이제 상 줄 때 저희들이 대신 받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 모두인데 당시 이제 박근혜 퇴진운동 관계자들이 이제 상을 받았는데 에버트 인권상 관계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더라. 근데 이번 노벨 평화상도 그렇게 한번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비호 막 바로 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 같은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들도 요즘 엄청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 민주주의나 평화 그다음에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한번 노벨 평화상 수상을 염원해 봅니다, 진짜. 네. 자, 이제 다시 선거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변수라고 이제 꼽는다면 딱 그 두 가지거든요. 공소기각,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내란이 맞냐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이로의 의심도 없죠. 그리고 이미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건 내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도 이승만 재판장 또 류경진 재판장 다 이건 내란이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과 김용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따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때 정말 짜르르 전율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내란이라고 말하겠다. 12.3 내란. 네, 내란 확실하다. 그게 바로 이중환 부장판사죠. 그리고 류경진 재판장도 여기도 뭐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지만 내란은 인정해놨어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자, 홍길동은행 안진걸 소장님. 네. 홍길동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어쨌지만 내란이 아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환길 말고는 없지 않나요? 전환길하고 전광훈하고 그다음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장동혁이하고 전전장 딱 세 그룹입니다. 전전장. 예. 그리고 그 백대현 판사도 체포 방해 유죄 선고 내리면서 거기서도 그 내란죄랑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선상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백대현 판사마저도 내란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 이건 뭐 마무리된 거죠. 수학적 판단이.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논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도 오늘 저는 그 사형 선고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무기징역보다도.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직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윤경호 소장님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직위원이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제대로 재판을 하고 막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좀 더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무기징역 이렇게 해도 뭐 그동안에 보여준 태도가 있는데 그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직위원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를 봐서 만약에 사형 외에 다른 것을 선고하면 국민들 마음속에 직위원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근거가 저는 좀 불확실해서 인용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느 기사에 보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그동안에 유무죄에 대한 뭐 주저함이나 아니면 다른 해석 이런 거는 있지만 유죄로 확정을 한 다음에는 형량에 있어서는 양형 기준에서 굉장히 엄격하고 센 형량을 때렸다. 과거의 재판에서 이제 그런 뭐 분석 기사를 슬쩍 봤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최저와 최고가 뭐 너무나 확연하니까. 그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위원이라는 판사가 유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란이라고 본인도 숟가락을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저 형량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 그런 점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행태가 믿음이 안 가서 저는 아까 무기징역을 그렇죠. 예상했습니다. 그런 해석, 앵커님 비슷한 해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하도 이제 공격받았고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려서 오히려 본인의 진심은 이 내란 세력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위해서 절차상 하나의 흠결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만족을 피할 정도로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사형 선고를 때려서 대미를 장식하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러길 저희는 또 너무나 염원하죠. 예. 오늘 아주 뭐 민심을 반영하는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황금알님. 민심은 천심이다. 직위원 이자가 엉뚱한 판결한다면 국민들에게 멀며 맞아 죽을 것이다.
현역 할미님, 직위원이라고 민심을 모를까요? 그런 글 보내주셨는데요. MBC가 설날 특집 여론조사를 했어요. 윤석열 1심 어떻게 선고 나올 것 같냐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형 선고 나올 것 같다가 32%, 무기징역이 43%, 유죄 판결은 이제 75% 이상인데 또 그 와중에 또 한 18%는 무죄 받을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일단 뭐 지금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 배척당하고 있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인데 무기징역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직위원이 사는 방법은 사형 선고밖에 없다. 직위원이는 뭐 잘 뒤로 미루더만 뭐 지난번에도 구속 취소할 때 이거 뭐 상급심 재판 받아보라고 내가 한 거였는데 뭔가 이번에 지가 사형하고 네. 항소심에서 그렇죠. 하라고 네. 넘기면 되지 않나요? 네. 법정 최고형. 그런 거 잘하더만. 그렇죠. 법정 최고형 사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뭐 아무런 감경 사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장량 감경이라고 법정형에서 이제 판사의 재량으로 이거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법정형이 사형 무기, 그래서 무기를 선택하고 무기에서 장량 감경을 하면은 유기형으로 선고할 수도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셨잖아요. 32%는 무기징역을 선택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무기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장량 감경? 이거 자체는 엄청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사법부를 진짜 스스로 몰락시키는 길을 걷는 것이고 직원이 왜 그렇게까지 모든 거를 감당하면서 해야 될까? 내가 왜 이 모든 거를 감당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장량 감경으로 내가 왜 봐줘야 되지? 나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제가 직위원이라고 했네요. 저는 직위원 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직 선고 전이니까요. 블루장미님, 무죄라고 한 18%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그러시죠? 근데 그냥 저는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니까 이런저런 인간들이 섞여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심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MBC가 설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1심 선고 예상 물어본 것 함께 그러면 한덕수 판결, 김건희 판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도 했습니다. 한덕수 판결 직연 부장판사가 구형 15년인데 23년 때렸지요. 적절하다가 59%나 됐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36%. 반면에 김건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절하다가 23%, 71%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바로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 이런 민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법부는 민심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영합니다. 특히 이제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모든 경우 주목받는 게 아닌데 법원에서 사실 양형 기준이라는 게 일반 시민의 상식,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게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고 이게 과연 상식적인 판결이냐, 양형이냐라는 것에 언론이 여러 번 보도가 되면 항소심 가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항소심 가면 좀 깎아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언론을 타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은 판결은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항소심 가서 양형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요, 이런 언론이라든지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법부가 어디 동떨어진 다른 나라에 모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도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이고요. 그러니까 조희대마저도 2025년 내란이 지난 딱 1년 되는 12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자신은 내란이 일어나고 즉시 이것이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로라도 자신은 이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란 오늘 윤석열 선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하나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누가 메모져 썼게요? 그 윤석열이가 썼어요. 아, 본인이 계엄 선포할 때. 네, 맞습니다. 개헌 선포 옥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 그때 우리 안진걸 소장이 같이 방송했잖아요. 예. 이건 내란이다 딱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그때 이 미친놈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제대로 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것만 기억에 남는데 나중에 찬찬히 보니까 지가 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누가 보면 AI가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저걸 지기현이 읽어야 될 대목. 맞습니다. 그걸 윤석열이가 먼저 예. 스스로 얘기했어요. 저 윤석열 얼굴에다가 다른 정치 뜻 있는 정치 그런 것 누르면 같잖아요. 지금 다-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예. 자아 비판해 보이소. 윤석열의 자아 비판으로 역사에 남겠네요. 정말 놀랍게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저자가 우리가 재판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악한 자예요. 모르는 예. 것 같이 하면서도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그게 들통이 나면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저 같은 바보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쿠데타를 합니까? 아니 개헌에서 장기 집권 하려고 그랬다고요? 제발 저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 그랬습니까? 저 같은 바보가. 저는 제 납건이 2시간짜리 대란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마치 끝낸 것처럼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 보는데 이 자는 사이코패스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대택 선생님 등이 그 김건희 일가는 숨 쉬는 것마저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조작을 한 거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상백이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야 2시간짜리 내란이다. 그렇게 규정해서 빠져나가자라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역적을 내잖아요. 그냥 아유 2시간짜리 내란인데 용서해 줍시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제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럼요. 저런 짓을 해놓고 지금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죄라고 하는 게 18%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그런데 분재 골프님이 재밌는 글 보내셨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여론조사 해봐도 20%는 나옵니다. 20%는 아니고 저기 여론조사 전문가라면 3, 4%가 나온 적이 있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아예 안 듣고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짜증나서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일부 토착 배우들이 있었나는데 20%까지는 아닌데 무슨 취지는 알죠. 근데 저는 근데 앵커님 우리 애청자님 저는 그건 봤어요.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은 25에서 30% 정도나 됐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 내란이냐 했을 때 탄핵감은 맞지만 내란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한 30% 안팎도 나온 적이 있는데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윤석열이 끝까지 탄핵을 반대했던 한 25% 30%에서 상당히 빠진 겁니다. 근데 더 빠질 겁니다. 이제 재판 선고가 나오면 지기현이 같이 우리를 도와줬던 약간 완전 구구 똘마니처럼 비쳤던 우리 판사님마저도 내란이네. 아이고 하면 더 빠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란으로 딱 규정이 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죠 또 저희들이. 자,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이번 내란은 다른 내란하고는 다릅니다. 지난번 이주관 부장판사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있고 위로부터의 내란이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일으킨 내란이잖아요.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한덕수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는가? 이중관 부장판사는 정말 우리가 선고문을 쭉 보면서도 느끼지만 역사인식, 자기성찰 이런 게 딱 갖춰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가져올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성찰 끝에 이거는 그러므로 더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친위 쿠데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들어봅시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런 성찰인 것입니다.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사례가 몇 번 있는데 최근에는 2021년 7월에 튀니지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최근에 튀니지를 다녀온 튀니지 특파원 윤경호 소장님. 튀니지 전문가 윤경호 소장님. 튀니지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카이스 사이에드? 예. 지금도 카이스 집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5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7월 25일이니까 불과 2년 만에, 그러니까 3년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본인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 다시 정리를 하면요, 권력을 가장 정점에서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아까 이진관 부장판사 얘기 있었잖아요. 장기 집권과 독재를 위해서 이 카이스 사이에드라는 이 튀니지의 대통령도요, 원래는 헌법학자였어요. 그리고 튀니스의 대학에서 아주 강의를 잘하는, 대중적인 인기를 굉장히 얻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판하고는 무관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아랍의 봄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2010년, 2011년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아랍 지역 나라들이 동유럽도 비슷했지만요. 이 온라인 그리고 SNS 뭐 이런 거로부터 상당히 고립돼 있고 차단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마구마구 이제 확산이 되면서 대중들이, 민중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 이 언저리에 아랍 지역에서 이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던 나라들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튀니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에 오랜 기간 독재를 해온, 장기 집권을 해온 대통령을 밀어내고 어떻게 보면 민중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후로는 5년짜리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밑에 권한을 적절하게 분배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원 직정부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총리 중심의 의회 그리고 대통령, 양쪽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하듯이 대외 업무 위주로는 대통령, 그러나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러나 내정, 반면에 내정 관련은 총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물가 문제라든지 또는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생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총리에게 화살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드라는 대통령이 본인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때 명분이 뭐냐면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갈아치우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든 내란이든 아까 윤석열이 한 얘기하고 조금만 표현을 바꾸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위해서?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윤석열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또 이 정말 일반 국민 대중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게, 권력을 가진 자가 지가 일종의 헌정 형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기가 힘들죠. 미국의 어느 싱크탱크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주로 제3세계 나라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경우를 세보니까 46차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중에요 놀라운 건 37차례 80%가 성공이에요. 왜냐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의 이 친위 쿠데타 내란은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 시민, 우리 국민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죠. 아까 제3세계 나라들에만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언제 있었어? 기억나세요? 트럼프 1기 정부가 끝나는 2020년 말에 끝났는데요. 2021년 1월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게 권한이 넘어가잖아요. 바이든이 이미 당선이 돼 있었죠.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자기 추종 세력들을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의회 의사당 점거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이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였거든요. 근데 이거 실패했죠. 미국도 한 차례의 친위 쿠데타가 있지만 실패한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10월 유신도 친위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10월 유신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렇죠. 바로 친위 쿠데타의 전형적인 게 10월 유신입니다. 그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지금 말씀하신 튀니지의 사이에드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세 가지 이유더라고요. 첫째는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거예요.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두 번째는 경제 위기, 고질적인 실업률, 치솟는 물가로 민심이 폭발 직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교착, 의회 내에 정당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냥 비상조치권을 발동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해버린 거예요. 의회 기능을 정지하고 군을 동원해 의회를 봉쇄했어요. 의회를 일단 해산을 해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당시에 총리를 해임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거기에 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반대 세력들을 전부 구금하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역시 뭐 국회의원 등등을 포함해서 전부 싹 쓸었죠. 근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시에요. 일반 민중들은 처음에는 박수를 쳤답니다. 이 총리를 비롯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생 내정은 총리에게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이 무능한 총리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다음에 이 물가 오르는 거 이거 정말 감당 못하겠어. 지중해변에 있는 튀니지는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과거에 로마 때부터 로마 훨씬 이전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카르타고 제국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하니발 장군 기억나시죠? 이 땅은 천혜의 곡창지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게 풍부한 나라였답니다. 나라는 작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무능했겠습니까? 바로 그거에 민중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그걸 이 사이에드라는 대통령이 일종의 톡 건드리면서 처음에는 환영을 했지만 곧바로 개헌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2024년 12월 대선에 임기 연장을 해가지고 이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정신 나간 독재자를 꿈꾸는 이런 집권자들이 바로 이런 친위 쿠데타를 하고 나면 가는 길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님 잘 설파하셨는데 1호부터 내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또 쉬운 표현도 잘 써주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파괴성, 그 위험성을 조금 덧붙여줬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러면 이제 아래로부터 내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아주 좋은 의미로는 민중반란이 있을 거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망소의 난도 있을 거고 홍경래 난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집권세력 내에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저기 후배들이 부하들이 일으키는 어떤 아래로부터 쿠데타도 있잖아요. 이것들은 아까 윤경호 선생님 잘 설명드린 것처럼 압도적 물리를 가지고 있는 현 정권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절반도 성공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호부터 내란 여러분 압도적 물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친위 쿠데타 이런 거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80%가 넘고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그다음에 정말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거죠. 우리가 2시간 만에 해제기 망정이 만약에 해제가 안 됐으면 압도적 물리력을 가지고 전국을 장악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대량 학살이 발생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를 들면 홍경래 난이다. 그럼 그 부분만 평안도 그 부분만 관군이 가서 딱 진압하면 끝나지만 요것은 친일 쿠데타는 이제 전국적으로 만약에 그에 대해 정하면 전국적으로 진압을 할 거 아닙니까? 86년에는 광주만 딱 타켓에서 학살했지만 그것도 수백 명인데 아유 저는 생각만 해도요. 만약에 이게 2시간 만에 우리 해제를 못했으면 그래 전국적 저항이 일어났고 저자들이 캄보디아처럼 야 싹 쓸어버려 윤석열 성정상 그러면 수십만이 정말 학살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었거든요. 요런 위험성을 좀 더 우리가 더 대중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1호부터 내라는 그렇게 장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이모 저모 다 살펴봐도 오늘 다른 답은 없습니다. 3시에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선거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요. 또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오늘 코스피 시작하자마자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지금 5,660을 뚫었어요. 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며. 예,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고 그러는데 그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잡혀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금메달도 따고 네. 예, 잘 될 겁니다. 부동산 투기도 줄어드는 잡혀가고. 기미가 보여요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사회가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가 잡혀가니까 장동혁의 엄마가 많이 걱정을 하는가 본데 그건 정말 그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오늘 1부를 우리 이제 설도 세고 새로 만났는데 좋아요도 한 번씩 누릅시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 지금 동접이 13,000명 가까운데 좋아요는 예. 5,300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왜 구독 많이 안 누르시는지 알아요? 화제가 네. 이 집중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누르는 것을 깜빡하세요. 깜빡하셨군요. 들어보려고. 네. 네. 또 오늘 또 튀니지 특파원이 막 또 네. 또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티니지가 한니발의 나라라는 것도 예. 옛날에 들었어도 잊어먹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아 네. 카르타고가 옛날에 지금 티니용을 하는데 그-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사실 2월 초에 한 열흘 정도 튀니지 아주 개인적인 일로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튀니지에 가보니까 로마의 유적은 거기 로마 이제 지배를 받아가지고 네. 로마의 유적의 곳곳이 남아 있는데 네. 그 로마 유적보다 훨씬 전에 그러니까 로마 유적이 있었던 게 이제 시저 언저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원전 한 50년에서 예수 이후 뭐 이 언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50년, 2100년 전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로부터 800년 전에 그 튀니지라는 그 지역에 제국이 이미 존재를 했어요. 그 유적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적들이 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식으로 무슨 이렇게 울타리 하나도 없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유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그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건데 그랬던 곳에서 이렇게 정신 나간 지도자가 대통령이 또 친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갔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